경제 위기가 8년에 한 번씩 막 30%씩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몸통으로 맞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이제 30년 동안 1억 9천이어야 될 돈이 5천만 원이 됩니다. 우선 우리가 좀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실거주 한 채는 투자 자산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매경 자이언트TV의 안남성 기자입니다. 돈 공부하는 남자 수페TV 채널 주인장이신 송민서 주자님을 올 여름에 모시고 ETF로 포트폴리오 만드는 법 한번 저희가 배워봤는데요. 수페TV님이 ETF를 넘어서 최근에 주식과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자산을 아우르는 여러 급변한 시장에서도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실전 투자 팁 좀 담은 신간을 출간하셨다고 해서 저희 자이언트TV로 한번 모셔봤습니다. 바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대표님. 대표님 유튜브 채널도 저도 좀 애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예, 사실 이 수페TV님도 이제 유튜버로 활동하시지만 개인적으로도 주식 투자 지금 개인적으로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히 지난번 저자에서 소개해 주셨죠. ETF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투자하는 이 포트폴리오의 성과 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뭐 포트가 많이 바뀌진 않았어요. 그때 왔을 때 말씀드린 게 뭐 1월에 제가 리밸런싱을 정기적으로 한다라고 했고 그때 제가 성장이 많이 올라서 배당으로 좀 더 쉐어해서 비중을 원래대로 맞췄다고 했는데 그 뒤로 배당은 또 올라가고 성장은 좀 떨어지면서 뭐 상세가 됐죠. 1년 동안 지금 S&P 500이 한 15% 하락을 했고 제가 좋아하는 SCHD라는 배당 성장 ETF가 있어요. 그건 한 1.5% 하락했거든요. 그런데 배당을 3% 정도 주니까 오히려 SCHD는 조금 오른 거라서 그래서 저는 뭐 보편적으로 성장에만 투자했다면 한 15% 1년 동안 마이너스였을 텐데 배당 성장 같이 가져가니까 그래도 한 자릿수 마이너스라서 상대적으로 좀 고통은 좀 덜 합니다. SCHD 같은 이제 배당 성장에 ETF를 넣으신 게 사실 연적으로 뭐 주가 시세 차익은 좀 부진하지만 배당 수익률로 커버가 충분히 되는 수준이었고 오히려 S&P 500 지수 추종 ETF보다 더 좋은 성과를 냈다 말씀이시죠? 맞아요. 그리고 리밸런싱을 사실 주기적으로 한 게 되게 주했을 것 같은데 리밸런싱을 뭐 1년에 한 번 지금 하신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좀 더 반기나 분기별로 좀 자주 가져가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반기나 분기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자주 한다고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변경되진 않거든요. 그렇다고 저는 보통 지수 추종 ETF라서 보통 7% 이상 편차가 발생되면 뭐 수시로도 하긴 하는데 그게 아니라 1년 동안에 그 정도까지 벌어지는 갭은 많지 않아요. 요즘 같은 시간에는 많이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좀 한 번 정도는 반기마다 해도 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크게 막 많은 돈을 빼다가 다시 넣는 형태가 아니라서 미비하기 때문에 저는 1년에 한 번씩 그냥 정기적으로 하고 이제 다시 12월이 지나서 1월이 되면 아마도 이제 성장주에 더 돈을 넣겠죠. 배당주를 빼다가. 지금 배당주는 올라가고 성장이 떨어졌으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더 배당주 가치주가 높을 거야. 그러면서 안 빼면은 나중에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그냥 비중을 매년 초에 맞춥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최근 시점에서 ETF 포트폴리오 공개하셨으니까 ETF별로 아니면 뭐 투자 중인 섹터별로 배분 비율을 좀 말씀해 공개하실 수 있을까요? 우선 그거는 제 비중이긴 하지만 근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게 맞다 이거보다는 스탠다드를 그냥 말씀드려보면 배당 성장 채권 원자재에서 4411 이런 식으로 기본 세팅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나는 좀 더 공격적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성장주의 비중을 더 넣으셔도 돼요. 아니면 요즘같이 이렇게 하락되는 걸 느껴봤는데 나는 너무 못 견디는 사람이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배당이랑 채권이랑 혹은 금 같은 거에 더 비중을 높여야겠죠. 요즘에 금을 보면 오히려 잘 버티고 있거든요. 하락도 거의 안 하고. 그런 거 보면은 역시 자산 배분이 좀 해놓는 게 더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그래도 헷갈리실까봐 또 오랜만에 보시거나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 일단은 수페TV님은 ETF 포트폴리오로 배당주, 성장주, 채권 원자재를 40, 40, 10, 10 요 비중 이제 어떻게 보면 축구 같은 사사이 분이시는 건데요.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수페님이야 이제 ETF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고 계시지만 사실 국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해 내내 사실 조금씩 이제 주가가 흘러내린 종목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이 세 개 주식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점 이후 샀다가 계속
바닥 뚫고 지하실로 내려가는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현금 비중이 좀 넉넉해지 사실 추가 매수를 해서 물타기를 하든 말든 할 텐데 현금 네. 비중마저도 1년 내내 천천히 떨어지면서 다 떨어졌고요. 그래서 네. 이런 상황에 처한 이런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네. 대표님이 어떤 조언 해주실 수 있는지 좀. 우선 종목을 어떤 걸 가지고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네. 우선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3단계를 거친다고 보면 첫 번째는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할 때 들인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보유한 기간도 있고 내가 이걸 공부한 것 때문에 너무 아까워서 못 버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손실이 한 10%, 20% 넘어가면 그냥 방치예요. 그러면 안 되고 감정을 다 배제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감정을 배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그 기업을 이제 냉정히 봐야겠죠. 저도 과거에는 이런 실수를 좀 많이 해서 좀 많이 물고 늘어졌던 것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 배제한다면 이게 진짜 이 기업이 매출이랑 순이익이 3년 동안 증가할 건지를 좀 체크해 봐야 돼요. 근데 3년 동안 내가 증가할지 어떻게 알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쉽게 보면 제가 요즘에 보는 트렌드라고 해야 될까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인구 변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지난주엔가 80억 인구가 넘었어요. 네. 전 세계 인구가. 네. 그만큼 인구는 증가하고 있고 그 인구 증가에 큰 목을 하는 게 중국이랑 인도겠죠. 네. 중국은 과거에 뭐 G2도 아니었죠. 원래 더 못 사는 나라였는데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인구가 한 목을 했고 지금 인도가 그 뒤를 쫓아서 열심히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인도가 더 각광받는 이유는 청년 인구가 되게 많아요. 20, 30대 비중이 커가지고 이제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도 그쪽에 더 창출을 하고 심지어 애플은 중국에 있는 공장을 인도로 옮기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그쪽 방향이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랑 뭐가 맞물리는지를 체크해 봐야 돼요. 그런 식으로 두 번째는 이제 기후변화를 보고 있는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요즘에 무슨 폭염, 폭우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뭐 40년 만에, 50년 만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탄소가 좀 많이 배출되다 보니까 온도가 많이 변하고 심지어 우리나라 저 밑으로 내려가면은 바나나까지 이제 수확할 수 있는 지역이 있어요. 네. 그렇다는 거는 이제 농업도 뭐 바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장비도 바꿔야 되고 내가 뿌리던 씨앗이 아니라 다른 걸 재배해야 될 수도 있고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그런 농산물에 대한 변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추가로 바뀌는 건 이제 탄소를 줄이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서는 이제 당연히 전기차가 요즘에 대세가 되고 있고 심지어 2030년이 지나면 가솔린 차를 안 팔겠다는 기업이랑 국가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 말은 전기차를 더 판매를 늘리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당연히 내가 투자하고 있는 분야가 또 전기차나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봐야겠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내가 투자하고 있는 방향이 틀리네? 뭐 이런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세 번째를 말씀드리면 노동의 변화가 있어요. 우리 이제 주 6일 근무는 이제 아예 생각도 안 나고 주 5일 근무고 주 5일에서도 이제 52시간 야근도 안 하는 그렇죠. 시대가 왔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직장인분들이 일 끝나고 뭐 하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그런 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당구장도 많이 가시고 골프도 치러 가시고 심지어 골프존 매출이 2배 늘었어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늘어나는 여가로 인해서 발생되는 산업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당연히 투잡, 엔잡도 많아졌고 내가 배우고 싶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클래스 101 같은 이제 온라인 플랫폼도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네. 이렇게 확장되는 산업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인구 변화, 기후 변화, 그리고 노동의 변화예요. 요런 세 가지 틀에서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이 들어있는지 혹은 제가 이 세 가지 말고도 더 많아요. 앞으로 늘어날 기업들은 많은데 거기에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그거에 편승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네. 편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나는 CD 플레이어 같은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 네. 혹은 흑백 필름 사진에 투자하고 있다. 네. 그러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를 체크하고 당연히 맞다면 세 번째는 좀 안타깝지만 현금이 없어서 추매를 못해요란 말 하면 안 돼요. 작년, 재작년에 신나게 올라갔을 땐 매수했잖아요. 네. 그럼 지금 내려갔을 때 당연히 매수해야 돼요. 근데 지금보다 더 떨어질까봐 매수를 못한다? 더 떨어질 수는 있죠. 근데 작년, 재작년보다는 기회는 더 기회인데 왜 매수를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저축을 좀 해야 되는데 제 핸드폰비가 12,000원이에요. 네. 저보다 지금 핸드폰비가 비싼 분들은 핸드폰비를 줄여서 5만원짜리 쓴다 그러면 3만원짜리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 여쭐게요. 어떻게 핸드폰 요금이 12,000원으로 쓰실 수 있는 거죠? 아니요, 가족 할인은 우선 받고 있고, 예. 예. 3기가 뭐 그 정도 쓰는데, 예. 보통 와이파이 다 되잖아요. 네. 카페에서든 버스를 타도 지하철 타도 다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만 돈을 줄여도 우선 3만원? 많게는 뭐 5만원 이상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 말고도 저 챌린지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커피 값을 아껴서 일주일에 한 주씩 S&P 500을 사셔도 되고,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고정비라고 생각한 것들이 고정비가 아닌 게 많아요. 넷플릭스 꼭 봐야 된다 그러면 내 거 취소하고 가족분들 누구 거 아이디 따다가 써야 돼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5만 원, 10만 원을 만들어서 지금 차곡차곡 넣으면 좋아요. 잘 봐요. 작년이나 재작년에 보면 지금보다 매출이 낮아진 기업이 있겠지만 아닌 기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순이익도 다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주가는 거기까지 와 있어. 그럼 당연히 이게 거품이 빠지고서 오히려 더 주가가 내려온 거지 거품인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추매를 안 한다는 거는 기회를 놓친다는 말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무조건 강하게 매수하세요가 아니라 이런 돈 매달 아껴서 차곡차곡 이제 적립식으로 이제 쌓아가다 보면 내 단가도 점점 내려오고 그 내려온 단가에 의해서 이제 당연히 반대로 주가는 올라가면 수익으로 바뀌게 되고 이런 선순환을 만들어야 내 계좌가 좀 건강해져요. 그래서 그 작업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좀 정말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진짜 데이터 일단 지금 보시는 분들 제가 통신비 10,000원, 15,000원 이상 나오시는 거면 PD님 만큼 좀 아끼셔야 돼요. 전략을 통해서 일단 시드머니를 좀 많이 만드셔야 될 것 같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것도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이번에 나오는 신간이 이제 나의 머니로드지 않습니까? 네. 진짜 이 돈으로 향하는 길인데 사실 과거 이제 대표님께서 인터뷰도 하시면서 네. 국내 바이오 주식에도 상장하셨다가 좀 이제 손실을 보신 경험도 갖고 계시고 투자의 인생이 10년 넘게 이제 네. 생존을 하셨는데 그래도 시장에서요. 수페님의 머니로드 이 돈으로 향하는 길에서 이 네. 3,000% 빠지지 않고 이 10년 넘게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비결 이거는 어떤 뭐 투자 원칙을 지켜서인 거나요? 우선 당연히 저도 3,000% 빠졌죠. 예. 그리고 처음에 사람들 말 듣고 주변 지인들 말 듣고 샀던 게 잘 됐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아, 이 길이 맞나?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렇게 번 건 금방 또 까먹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원금 잃은 것뿐만 아니라 수익 잃은 것뿐만 아니라 원금도 잃게 되고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모든 게 외면하고 싶더라고요. 네, 뭐 다 보기 싫고 그리고 이제 그 잃은 거를 사람들한테 티 안 내려고 이제 밝은 척 하기도 하고 뭐 즐거운 척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나한테 남는 건 없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마음 먹고 내가 투자했던 거 다 뒤져다가 보고 공부를 했죠. 뭘 도대체 잘못했길래 내가 투자를 이렇게 망쳤나 하고 이제 당연히 공부만 하면 안 되고 잘하는 사람들 걸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친 듯이 유튜브도 찾아보고 책도 다 갖다 읽어보고 제가 이제 좋아하는 책들이 이제 워런 버핏이나 이제 피터 린치 이런 예. 코스톨라니 예. 그런 분들의 책을 보다 보면 그분들이 하는 방향이 다 맞다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이제 내 거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취해서 이제 나만의 이제 투자관을 쌓아가시면 되는데 제가 했던 거는 되게 단순해요. 복리 효과를 누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장기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리고 사람들이 타이밍을 맞출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타이밍을 맞추지 말고 그냥 적립식으로 투자해야 되고 그리고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기업을 다 분석해서 투자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분산해서 투자해야 되니까 ETF를 또 넣었단 말이죠. 이 세 가지만 가지고서 꾸준히 그냥 넣었더니 나중에 건강하지 않았던 계좌가 건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이 방식을 하려면 우리가 공포 탐욕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힘든 인내라는 게 필요해요. 남들이 옆에서 저 작년 재작년만 보면 테슬라 때문에 막 올랐는데 맞습니다. 누군 50% 올랐는데 저는 여기서 1, 2% 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답답함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이쪽으로 편승하지 않고 내가 했던 게 맞는다는 걸 계속 믿고 이걸 가져가야지 올해 10% 내년에 8% 그 다음에 10% 막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쌓아야지 이제 복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지루하지만 그 인내를 이제 돈으로 바꾸는 작업을 계속 하셔야지 투자가 좀 더 건강해지고 자산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또 이것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사실 장기 투자 지향하시고 그리고 네. 개별 기업보다는 이제 분산 투자를 위해서 ETF를 투자를 하시는 요 원칙을 네. 지켜나가고 계신데 또 이 말씀 듣다 보니까 워런 버핏도 이제 투자 원칙 얘기하실 때 네. 두 가지 꼭 기억하라고 하시잖아요. 원금 잃지 말고 첫 번째 룰을 기억하라고. 네. 예.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이제 사실 요즘 많은 젊은 분들은 또 다 늙어서 돈 많으면 뭐하냐.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좀 빨리 돈을 벌고 싶다. 이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천천히 좀 인내를 가지고 우직하게 가는 게 되게 중요한지.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가난하게 살란 얘기는 아니에요. 예. 지금도 당연히 쓸 돈은 써야죠. 근데 낭비되는 돈은 최대한 줄여서 놓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당연히 장기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리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 72의 법칙이라고도 많이 예. 얘기하잖아요. 1억이 2억이 되려면 7.2%로 10년이 지나야 된다.
근데 7.2% 10년이면 곱하면 그냥 72%인데 28%는 복리로 붙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만큼 복리가 차곡차곡 뒤로 갈수록 더 많이 쌓이니까 사람들이 길게 하면 좋은 거야. 이건 인식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1,000만 원이 10%씩 10년이 지나면 2,700이 되고 20년이 지나면 7,300, 30년이 지나면 1억 9천이 돼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더 확 느는구나. 이건 아는데 여기서 이제 퍼센테이지에 따라서도 엄청난 격차가 벌어져요. 10%가 아니라 7%, 3%만 떨어지면은 이 30년 뒤에 1억 9천이 지금 8천으로 떨어져요. 1억 9천이 8천이니까 3%만 줄었는데 반 이하로 떨어지는 거죠. 30년 같이 지났는데. 반대로 10%가 아니라 13%로 늘어나면 2배가 아니라 지금 4억 8천까지 늘어나요. 1억 9천이. 그만큼 그 퍼센테이지, 수익률도 중요해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 수익률을 가져가느냐. 이거는 제가 긍정적으로 얘기한 거고, 그리고 이론적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과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경제 위기가 한 8년에 한 번씩 막 30%씩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몸통으로 맞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30%씩 이제 8년에 한 번씩 떨어졌다고 쳐봐요. 그럼 30년 동안 3번 정도 30% 하락이 맞았죠. 그러면 이제 30년 동안 1억 9천이어야 될 돈이 5천만 원이 됩니다. 이걸 정통으로 맞으면. 근데 자산 배분을 해놓고 30% 하락이 아니라 뭐 배당과 성장이 쉐어가 돼서 0%가 됐다고 쳐봐요. 그럼 8년에 한 번씩 수익이 없이 0%예요. 그러면은 5천이 아니라 1억 4천이 돼요. 이런 식으로 얼마나 수익 방어를 잘 하느냐, 마이너스 방어를 잘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 정말 잃지 않는 투자를 하다가 복리를 제대로 느끼려면 잃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자산 배분을 꼭 해야 된다고 제가 매번 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스페티 TV님은 실거주 부동산 한 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주식만 투자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우선 우리가 좀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실거주 한 채는 투자 자산이 아니에요. 실거주 한 채는 그냥 보유 자산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투자 자산이라고 하면은 현금화를 해서 다른 자산이랑 언제든 리밸런싱이 돼야 되는 자산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깔고 있는 이 집은 팔아서 채워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잖아요. 내가 자산이 이거 말고 아파트 한 채가 더 있어. 혹은 오피스텔이 있어. 그러면 부동산 자산이죠. 그래서 그런 부동산 자산은 당연히 나중에 월세를 받으면서 쉐어하면서 주식과 어떻게 밸런스를 가져갈지를 생각하시면 좋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채는 그냥 보유 자산이에요. 기업으로 따져도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이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매출이 발생되거나 이런 형태는 아니니까 그거랑 동일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집 한 채는 보유 자산이다. 그리고 이런 보유 자산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집을 사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이제 4인 가구가 이제 아파트에서 이제 지금 강이 보이는데,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가 이제 초품화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싶은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많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싱글족이야. 그럼 회사 근처에 그냥 오피스텔에 80만 원짜리 살아도 돼. 나머지 돈은 내가 레저를 하고 투자를 해서 좀 더 돈을 버는 데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런 돈을 더 투자 자산으로 옮기시면 돼요. 그 보유 한 채의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지는 생활 패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결국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이건 사실 개인별로 의견 차이가 다 있으시니까 그거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문제라고 이제 정리해 주셨습니다.